1951년 새해는 피난으로 시작됐다. 일사후퇴가 시작되자 서울 사람들 대부분이 피난 보따리를 쌌다. 두 번째로 서울을 떠나는 피난길이었다. 곧 인민군이 들어올 거란 소식에 서울은 적막의 도시로 바뀌었다. 인민해방전쟁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이날 유엔군은 서울에서 56km나 되는 금강위역선까지 후퇴했다. 1월 중순부터 국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국민방위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3월 29일이었다. 국민방위군 사령부의 고급 간부들이 50억여 원의 예산을 착복한 사건이었다. 무능하고 부패한 간부들이 배를 불리는 동안 수많은 장정들이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죽어갔다. 횡령 가담자들에겐 7월 20일 사형이 집행됐다. (2월 11일엔) 이른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 공비 소탕 작전에 나섰던 국군이 토벌을 명목으로 경남 거창군 신원면 주민 600여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었다. 학살당한 사람의 대부분이 무고한 양민이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진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이 두 사건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던 사람들에겐 커다란 충격이었다. 세상이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2월 18일엔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이 개강했다. 학교가 다른 6,500여 명의 학생들이 한데 모여 공부했다. (3월 6일엔) 학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후부터 중학교 6년 과정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으로 바뀌었다. 지금과 같은 6334 학제가 이때부터 시작됐다. 한편 유엔군은 1월 25일부터 반격 작전을 개시했다. 그 결과 3월 14일 서울의 주인은 다시 유엔군으로 바뀌었다. 인공기도 내려졌다. 그러나 서울은 이미 4분의 3이나 파괴돼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삶의 터를 일구느라 분주했다. 당시 미국 공보처가 제작한 한국 관련 뉴스에서도 재건 사업을 보도했다.
개건 사업이 시작되어 먼저 전차가 복구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과업을 도우려고 연합국은 이미 2억 2천만 불을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6월엔) 끊어졌던 한강 철교도 이어졌다. (7월 16일엔) 서울로 향하는 경부선 열차가 개통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군사 이동용으로만 달릴 뿐이었다. (4월 11일)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의 해임 소식이 전해졌다. 메가더의 전쟁 확대 주장이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은 결과였다. 후임자로는 리츠웨이 미 8군 사령관이 임명됐다. 너나 할 것 없이 배고팠던 그 시절, 배급은 사람들에게 가장 반가운 것이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쥔 긴 행렬이 이어졌다. 쌀 뒷박을 깎는 계급 담당관의 정확한 손길이 야박하고 서운하기만 했던 시절이었다. 이 와중에서도 일부 약삭 빠른 사람들은 계급 담당자의 눈을 피해 식량을 슬쩍슬쩍 뒤로 빼내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들을 얌생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시장으로 모여들었지만 먹을 건 늘 부족했다. 한쪽에 쭈그리고서 허겁지겁 죽 한 그릇으로 시장길을 달리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었다. 꿀꿀이죽, 먹다가 버린 것인지 이빨 자국이 난 빵, 살은 발라먹은 닭뼈,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가릴 처지가 못 됐다. 그나마 하나라도 더 달라고 옥신각신하기 일쑤였다. (6.25가) 발발한 지 1년, 미국과 소련 양쪽은 지친 상태였다. 모두 협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6월 23일) 먼저 말리크 유엔 주재 소련 대표가 남측에 휴전을 제의해왔다. 북한은 회담 장소로 개성을 고집했다. 이를 받아들여 7월 10일 개성에선 휴전 회담이 열렸다.
북한의 요구 조건은 또 있었다. 회담장으로 들어올 때 백기를 달고 오라는 것이었다. 조속한 회담 개최를 원했던 유엔 측은 이를 사소한 문제로 여기고 북한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를 정치적인 선전으로 이용했다. 북한에서 제작된 선전 영화가 이런 내용을 증명한다. 무리하던 미제가 신기를 들고 참판장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강대국의 체면도 돌볼 처지가 못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이날의 회담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토의 내용을 정하는 데서부터 양측 주장은 엇갈리기 시작했다. 유엔군은 비무장지대에 대한 협정과 전쟁포로 문제 등 9개 항의 토의 안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외국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지을 걸 주장했다. 결국 개성 내봉장에서 열린 1차 회담은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났다. 한편 휴전은 통일을 저버리는 거라며 격렬한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에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만약 휴전협정이 조인되면 유엔군으로부터 한국군을 분리해 독자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고 미국에 계속 경고했었다. 휴전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후방에서는 생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거리로 나섰다. 팔리지 않으리란 걸 뻔히 알면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 전에 하던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한 끼니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좋았다. 물자가 귀한 때였기에 고철을 펴서 파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부두의 하역 일자리도 좀처럼 자리 얻기가 어려웠다. 군사작전 지역에서 참호를 파는 일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런 일거리라도 못 얻으면 전선까지 군수품을 전하려는 위험한 일도 마다할 수 없었다. 사는 집이라고 변변할 리 없었다. 깡통을 펴서 지붕을 만들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시레이션 상자로 얼기설기 엮은 움집이 피난민들의 보금자리였다. 허리를 굽혀야 겨우 들어설 수 있는 작은 집들이 마을을 이룬 판자촌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이 무렵엔 공중에서 비행기가 DDT를 살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전쟁의 피해는 그 자체만이 아니었다.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으로 여기저기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회담의 진척에 가장 예민한 곳은 전선이었다. 회담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따라서 전투 상황도 달라졌다. 10월 25일 중단됐던 회담이 재개됐다. 유엔군은 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제안했다. 안전 보장에 서로 공평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때부터 판문점은 남북 대화를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 그러나 2달 만에 열린 회담은 군사분계선을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 차이로 별 성과 없이 끝났다. 튼튼한 게 제일이었던 시절, 미군 군복은 가장 인기 있는 옷이었다. 이때부터 꽤 오랫동안 물들인 군복이 유행했다. 불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단속이 잇따랐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미국에서 건너온 구호 물자들은 결핍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몸에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 당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운 영어는 기브미 초콜릿, 기브미 추잉껌이었다. 전쟁 중엔 많은 고아가 생겨났다. 이들 중엔 미군들이 부대로 데려다 기르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 아이들은 쇼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951년) 말은 공비의 활동이 가장 치열하고 끈질긴 때였다. 유엔군의 반격에 밀려 후퇴하던 중 퇴로가 막힌 북한 정규군들이 산간 지역의 공비에 가세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당시 산간지방엔 약 15,000명의 빨치산들이 후방 교란과 보급 투쟁에 나서고 있었다. 정부는 전선에서 국군의 정규 사단을 빼내 대대적인 공비 투벌에 나섰다. 호남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비 토벌 작전은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된다. 이 작전으로 5천여 명의 공비를 사살하고 4천여 명을 생포했다. 어느덧 1951년도 저물고 있었다. 그때까지 우리에겐 낯선 크리스마스. 이국인들의 축제는 여유가 그리운 사람들에겐 덩달아 흥겨운 축제였다. 마침 풍성하게 쏟아진 눈으로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전선에선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1952년) 설날 대구 거리의 모습이다. 비록 전쟁 중이지만 설날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었다. 여느 명절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1952년은 전선에서의 치열한 전투와 후방에서의 일상의 삶이 함께했다. 전선에서는 하나의 고지라도 더 점령하려는 전투가 보다 치열해지고 있었다. 51년 11월 27일 양측은 휴전 조인시의 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한다는 것만은 합의한 바 있었다. 고지전에서의 승패는 군사 분계선이 어디에 그어질 것인가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유엔군은 막대한 물량 공세로, 공산군은 인해 전술로 맞섰다. 당시 협상의 가장 큰 변수는 포로 문제였다. 한때 포로들의 숫자가 17만 명에 육박하자 유엔 측은 포로 수용소를 거제도로 정했다. 포로 송환 문제는 국제법상으로는 간단한 문제였다. 제네바 규정엔 전쟁 포로의 송환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포로들 중 많은 수가 송환을 원치 않는 상황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포로들 중에는 강제 징집된 남한 출신과 장개석의 국부군 출신이 많았다. 이들의 대부분이 송환을 거부함으로써 이 문제는 휴전회담의 최대 걸림돌로 대두됐다.
포로에 대한 처우와 전선의 상황은 늘 밀접한 관계였다. 유엔군 입장에서 보면 그때까지의 전쟁 상황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포로들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다.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대상으로 했던 당시 선무방송에서도 포로에 대한 처우가 어땠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이 선무방송은 KBS가 맡고 있었다. 포로 문제에 관한 한 유엔 측과 공산 측의 입장은 분명히 달랐다. 유엔군은 자유송환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공산 측은 모든 포로를 즉각 돌려보낼 것을 주장했다. 포로들은 남 아니면 북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친공포로와 남한에 남겠다는 반공포로, 이렇게 양편으로 나뉜 포로들의 대립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대립과 마찰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포로들도 늘어났다. (52년 5월) 수용소 소장인 도트 준장이 포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로들의 요구 조건은 유엔 측이 자기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시인하라는 것이었다. 5월 10일 유엔 측은 이들의 주장에 동의했다. 도트 준장은 풀려났지만 이 사건으로 미국의 위신은 크게 떨어졌다. 친공 포로들이 점차 과격해지자 유엔 측은 포로들을 더 이상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심사를 거쳐 포로들을 분리 수용하려고 했다. 친공 포로들은 유엔 측의 분리 수용에 정면으로 대항했다. 유엔 측도 강경하게 대응했다. 폭동 진압 과정에서 양쪽 모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5월 7일엔) 리버티 뉴스가 첫 선을 보였다. 미국 공보원이 제작한 이 뉴스 영화는 이때부터 67년까지 한국인들에게 뉴스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리버티 뉴스는 영화관에서 본 영화 전에 상영됐던 뉴스 영화로 53년부터 시작된 대한뉴스와 쌍벽을 이루었다. 리버티 뉴스 1호에는 이해 5월 6일 열린 임진왜란 360주년 기념 국난 극복 대회 모습도 담겨 있다. 그러나 초기의 리버티 뉴스의 음향 부분은 보관돼 있지 않아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없다. (5월 7일에) 있었던 상위군인 명예제대식 광경이다. 6.25 전쟁은 남북 양쪽에 150만의 사상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냈다. 주위에서 흔히 상위군인들을 볼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한쪽에선 아직도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는 경황 없는 때였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상위 군인이 늘어나면서 의수족 제작도 활발해졌다. 의수족 제작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도 상위 군인이어서 이들의 재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다. (51년의)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의 골은 깊어지고 있었다. 이때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었다. 국회 세력의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지지자를 규합해 직선제 개헌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결되고 말았다. 이 무렵 등장한 것이 민족자결단, 백골단, 땄벌대 등의 정치 폭력대였다. 연일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이들의 관제 데모가 끊이지 않았다. 땄벌대라는 이름은 사람만 보면 순식간에 달려들어 쏘는 땄벌이라는 곤충에서 따온 것이다. 백골단도 단체 이름을 정하는 그들의 모임에서 무시무시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에서는 도저히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데모대는 국회를 에워싸고 폭력까지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5월 25일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이 내려진 그 다음 날인 5월 26일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으로 불리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로 향하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가 버스채로 헌병대에 연행된 것이었다. 이날도 역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의결에 붙여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한쪽에선 국무총리 장택상이 정부 부통령의 직선제를 중심으로 야당의 의견을 부분 수용하고 이승만의 뜻을 그대로 살린 개정안을 제안했다. 7월 4일 이른바 8체 개헌안이 표결에 붙여졌고 163명 찬성,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됐다. 대통령 후보자로는 이승만, 조봉암, 이시영, 신흥우가 출마했다. 부통령에 출마한 사람은 함태영, 이윤영, 이갑성, 조병옥, 이명신, 백성욱, 정기원, 전진한, 이범석이었다. 오전 7시부터 일제히 정부통령 투표가 실시됐다.
유엔 한국위원단 6개 번의 감시 아래 실시된 최초의 정부통령 직접 선거는 비교적 평온하게 진행됐다. 개표 결과 자유당 소속인 이승만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부통령에는 함태영이 당선됐다. 취임식을 앞두고 8월 14일 이승만은 비행기편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8월 15일 중앙청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승만은 멸공 통일의 구호를 앞세우고 장기 집권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 여기서 우리를 구해내려고 위해 싸우는 중입니다. 1천만 우리 동포는 전쟁 중에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군인들의 행진에 이어 보이스카우트들의 행진도 이어졌다.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북부라고 쓰여져 있는 기념 아치가 눈길을 끈다. (4월 14일) 서울의 영등포 국민학교의 모습이다. 유엔 한국 민간 원조기구인 운카크의 활동을 담은 필름에서도 당시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Today in Korea, there are thousands of schools like this. The war has deprived them of their buildings, so classes are held on the ground where the school once stood. I'd like you to meet the principal of the Yongdongpo Elementary School, Mr. Ahn Hyo-won. He doesn't speak English, so we'll have to call in our interpreter. Mr. Han, will you come over here, please? Mr. Han, will you ask Mr. Ahn Hyo-won how many children he has in his school?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2,500명입니다. 2,500, you know, at present. 2,500. And is education compulsory in Korea? 그럼 지금 한국에서는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Yes, it is here. So would you ask him what the average salary is for a Korean teacher? 그 선생님 한 분의 한 달 평균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36,000원가량 됩니다. 37,000 won per month. 37,000. 전쟁 전부터 우리나라 굴지의 산업체였던 경성방직의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민간 부분에 대한 원조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전쟁 중에도 한쪽에선 생산 활동이 시작됐다. 부산의 한 고무신 공장이다.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 48시간 노동에 퇴직금 보장 등이 포함돼 있어 거의 완벽한 모습을 갖춘 셈이었다. 근로기준법의 탄생 배경에는 계속되어온 파업도 영향을 끼쳤지만 전시하에 생산활동을 독려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품 전시회가 11월 16일 육군부대 매점에서 열렸다. 몇 가지 안 되는 상품 종류에다 아직까지는 초라한 것들이었지만은 우리 손으로 만든 물건이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다. 한편 벌써 18개월을 끈 포로 협상은 52년 중반이 되도록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무렵 유엔 측 수석 대표가 해리슨 소장으로 교체됐다. (10월 8일) 휴전회담은 다시 긴 공백기로 접어들었다. 유엔군과 북측의 대화가 중단되고 긴 침묵에 빠져든 그 무렵은 한국 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의 기록을 남긴 때였다. 군사분계선은 미리 정해진 게 아니었고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이어졌다. 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계속된 백마고지 전투는 세계 전쟁사에도 유례가 없는 격전이었다. 중부전선의 심장부인 이 고지를 차지하려는 열흘 동안의 전투 기간 중 20번 이상 고지의 주인이 바뀔 정도였다. 사상자만도 국군이 3,400명, 중공군이 14,300명이었다.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후방에선 새로운 풍속,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화려한 의상을 한 여인들도 자주 눈에 띄어 신문엔 이들을 비판하는 글이 실리곤 했다. (6월 29일엔 전시생활개선법 시행령이 발표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산 의복제나 모피를 팔거나 착용하면 처벌을 받게 됐다. 여기저기서 생존을 위한 몸싸움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전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만보 패션이 유행했고 이런 세태를 노래한 닐리리 만보가 이해의 최고 인기 노래였다. 이 바람 불어 나네
1951년 새해는 피난으로 시작됐다. 일사후퇴가 시작되자 서울 사람들 대부분이 피난 보따리를 쌌다. 두 번째로 서울을 떠나는 피난길이었다. 곧 인민군이 들어올 거란 소식에 서울은 적막의 도시로 바뀌었다. 인민해방전쟁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이날 유엔군은 서울에서 56km나 되는 금강위역선까지 후퇴했다. 1월 중순부터 국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국민방위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3월 29일이었다. 국민방위군 사령부의 고급 간부들이 50억여 원의 예산을 착복한 사건이었다. 무능하고 부패한 간부들이 배를 불리는 동안 수많은 장정들이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죽어갔다. 횡령 가담자들에겐 7월 20일 사형이 집행됐다. (2월 11일엔) 이른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 공비 소탕 작전에 나섰던 국군이 토벌을 명목으로 경남 거창군 신원면 주민 600여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었다. 학살당한 사람의 대부분이 무고한 양민이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진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이 두 사건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던 사람들에겐 커다란 충격이었다. 세상이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2월 18일엔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이 개강했다. 학교가 다른 6,500여 명의 학생들이 한데 모여 공부했다. (3월 6일엔) 학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후부터 중학교 6년 과정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으로 바뀌었다. 지금과 같은 6.334 학제가 이때부터 시작됐다. 한편 유엔군은 1월 25일부터 반격 작전을 개시했다. 그 결과 3월 14일 서울의 주인은 다시 유엔군으로 바뀌었다. 인공기도 내려졌다. 그러나 서울은 이미 4분의 3이나 파괴돼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삶의 터를 일구느라 분주했다. 당시 미국 공보처가 제작한 한국 관련 뉴스에서도 재건 사업을 보도했다. 찾아서 장거리에 모여듭니다.
재건 사업이 시작되어 먼저 전차가 복구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과업을 도우려고 연합국은 이미 2억 2천만 불을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6월엔) 끊어졌던 한강 철교도 이어졌다. (7월 16일엔) 서울로 향하는 경부선 열차가 개통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군사 이동용으로만 달릴 뿐이었다. (4월 11일)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의 해임 소식이 전해졌다. 메가더의 전쟁 확대 주장이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은 결과였다. 후임자로는 리츠웨이 미 8군 사령관이 임명됐다. 너나 할 것 없이 배고팠던 그 시절, 배급은 사람들에게 가장 반가운 것이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쥔 긴 행렬이 이어졌다. 쌀 뒷박을 깎는 배급 담당관의 정확한 손길이 야박하고 서운하기만 했던 시절이었다. 이 와중에서도 일부 약삭 빠른 사람들은 배급 담당자의 눈을 피해 식량을 슬쩍슬쩍 뒤로 빼내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들을 얌생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시장으로 모여들었지만 먹을 건 늘 부족했다. 한쪽에 쭈그리고서 허겁지겁 죽 한 그릇으로 시장길을 달리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었다. 꿀꿀이죽, 먹다가 버린 것인지 이빨 자국이 난 빵, 살은 발라먹은 닭뼈.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가릴 처지가 못 됐다. 그나마 하나라도 더 달라고 옥신각신하기 일쑤였다. (6.25가) 발발한 지 1년, 미국과 소련 양쪽은 지친 상태였다. 모두 협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6월 23일, 먼저 말리크 유엔 주재 소련 대표가 남측에 휴전을 제의해왔다. 북한은 회담 장소로 개성을 고집했다. 이를 받아들여 7월 10일 개성에선 휴전 회담이 열렸다.
북한의 요구 조건은 또 있었다. 회담장으로 들어올 때 백기를 달고 오라는 것이었다. 조속한 회담 개최를 원했던 유엔 측은 이를 사소한 문제로 여기고 북한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를 정치적인 선전으로 이용했다. 북한에서 제작된 선전 영화가 이런 내용을 증명한다. 무리하던 미제가 신기를 들고 참판장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강대국의 체면도 돌볼 처지가 못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이날의 회담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토의 내용을 정하는 데서부터 양측 주장은 엇갈리기 시작했다. 유엔군은 비무장지대에 대한 협정과 전쟁 포로 문제 등 9개 항의 토의 안건을 제시했다. 북한은 외국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결정지을 걸 주장했다. 결국 개성 내봉장에서 열린 1차 회담은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났다. 한편 휴전은 통일을 저버리는 거라며 격렬한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에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만약 휴전협정이 조인되면 유엔군으로부터 한국군을 분리해 독자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고 미국에 계속 경고했었다. 휴전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후방에서는 생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거리로 나섰다. 팔리지 않으리란 걸 뻔히 알면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 전에 하던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한 끼니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좋았다. 물자가 귀한 때였기에 고철을 펴서 파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부두의 하역 일자리도 좀처럼 자리 얻기가 어려웠다. 군사작전 지역에서 참호를 파는 일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런 일거리라도 못 얻으면 전선까지 군수품을 전하려는 위험한 일도 마다할 수 없었다. 사는 집이라고 변변할 리 없었다. 깡통을 펴서 지붕을 만들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시레이션 상자로 얼기설기 엮은 움집이 피난민들의 보금자리였다. 허리를 굽혀야 겨우 들어설 수 있는 작은 집들이 마을을 이룬 판자촌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이 무렵엔 공중에서 비행기가 DDT를 살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전쟁의 피해는 그 자체만이 아니었다.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으로 여기저기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회담의 진척에 가장 예민한 곳은 전선이었다. 회담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따라서 전투 상황도 달라졌다. 10월 25일 중단됐던 회담이 재개됐다. 유엔군은 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제안했다. 안전 보장에 서로 공평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때부터 판문점은 남북 대화를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 그러나 2달 만에 열린 회담은 군사분계선을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 차이로 별 성과 없이 끝났다. 튼튼한 게 제일이었던 시절, 미군 군복은 가장 인기 있는 옷이었다. 이때부터 꽤 오랫동안 물들인 군복이 유행했다. 불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단속이 잇따랐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미국에서 건너온 구호물자들은 결핍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몸에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 당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운 영어는 기브미 초콜릿, 기브미 추잉껌이었다. 전쟁 중엔 많은 고아가 생겨났다. 이들 중엔 미군들이 부대로 데려다 기르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 아이들은 쇼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951년) 말은 공비의 활동이 가장 치열하고 끈질긴 때였다. 유엔군의 반격에 밀려 후퇴하던 중 퇴로가 막힌 북한 정규군들이 산간 지역의 공비에 가세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당시 산간지방엔 약 15,000명의 빨치산들이 후방 교란과 보급 투쟁에 나서고 있었다. 정부는 전선에서 국군의 정규 사단을 빼내 대대적인 공비 투벌에 나섰다. 호남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비 토벌 작전은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된다. 이 작전으로 5천여 명의 공비를 사살하고 4천여 명을 생포했다. 어느덧 1951년도 저물고 있었다. 그때까지 우리에겐 낯선 크리스마스. 이국인들의 축제는 여유가 그리운 사람들에겐 덩달아 흥겨운 축제였다. 마침 풍성하게 쏟아진 눈으로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나 전선에선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1952년) 설날 대구 거리의 모습이다. 비록 전쟁 중이지만 설날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었다. 여느 명절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1952년은 전선에서의 치열한 전투와 후방에서의 일상의 삶이 함께했다. 전선에서는 하나의 고지라도 더 점령하려는 전투가 보다 치열해지고 있었다. 51년 11월 27일 양측은 휴전 조인시의 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한다는 것만은 합의한 바 있었다. 고지전에서의 승패는 군사분계선이 어디에 그어질 것인가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유엔군은 막대한 물량 공세로, 공산군은 인해 전술로 맞섰다. 당시 협상의 가장 큰 변수는 포로 문제였다. 한때 포로들의 숫자가 17만 명에 육박하자 유엔 측은 포로 수용소를 거제도로 정했다. 포로 송환 문제는 국제법상으로는 간단한 문제였다. 제네바 규정엔 전쟁 포로의 송환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포로들 중 많은 수가 송환을 원치 않는 상황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포로들 중에는 강제 징집된 남한 출신과 장개석의 국부군 출신이 많았다. 이들의 대부분이 송환을 거부함으로써 이 문제는 휴전회담의 최대 걸림돌로 대두됐다.
포로에 대한 처우와 전선의 상황은 늘 밀접한 관계였다. 유엔군 입장에서 보면 그때까지의 전쟁 상황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다. 그래서 포로들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다.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을 대상으로 했던 당시 선무방송에서도 포로에 대한 처우가 어땠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이 선무방송은 KBS가 맡고 있었다. 포로 문제에 관한 한 유엔 측과 공산 측의 입장은 분명히 달랐다. 유엔군은 자유송환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공산 측은 모든 포로를 즉각 돌려보낼 것을 주장했다. 포로들은 남 아니면 북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친공포로와 남한에 남겠다는 반공포로, 이렇게 양편으로 나뉜 포로들의 대립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대립과 마찰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포로들도 늘어났다. (52년 5월) 수용소 소장인 도트 준장이 포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포로들의 요구 조건은 유엔 측이 자기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시인하라는 것이었다. 5월 10일 유엔 측은 이들의 주장에 동의했다. 도트 준장은 풀려났지만 이 사건으로 미국의 위신은 크게 떨어졌다. 신공 포로들이 점차 과격해지자 유엔 측은 포로들을 더 이상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심사를 거쳐 포로들을 분리 수용하려고 했다. 친공 포로들은 유엔 측의 분리 수용에 정면으로 대항했다. 유엔 측도 강경하게 대응했다. 폭동 진압 과정에서 양쪽 모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5월 7일엔) 리버티 뉴스가 첫 선을 보였다. 미국 공보원이 제작한 이 뉴스 영화는 이때부터 67년까지 한국인들에게 뉴스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데 크게 기여했다. 리버티 뉴스는 영화관에서 본 영화 전에 상영됐던 뉴스 영화로 53년부터 시작된 대한뉴스와 쌍벽을 이루었다. 리버티 뉴스 1호에는 이해 5월 6일 열린 임진왜란 360주년 기념 국난 극복 대회 모습도 담겨 있다. 그러나 초기의 리버티 뉴스의 음향 부분은 보관돼 있지 않아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없다. (5월 7일에) 있었던 상위군인 명예제대식 광경이다. 6.25 전쟁은 남북 양쪽에 150만의 사상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냈다. 주위에서 흔히 상위군인들을 볼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한쪽에선 아직도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는 경황 없는 때였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상위 군인이 늘어나면서 의수족 제작도 활발해졌다. 의수족 제작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도 상위 군인이어서 이들의 재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다. (51년의)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의 골은 깊어지고 있었다. 이때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었다. 국회 세력의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지지자를 규합해 직선제 개헌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결되고 말았다. 이 무렵 등장한 것이 민족자결단, 백골단, 따뻘대 등의 정치 폭력대였다. 연일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이들의 관제 데모가 끊이지 않았다. 따뻘대라는 이름은 사람만 보면 순식간에 달려들어 쏘는 따뻘이라는 곤충에서 따온 것이다. 백골단도 단체 이름을 정하는 그들의 모임에서 무시무시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국회에서는 도저히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데모대는 국회를 에워싸고 폭력까지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5월 25일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이 내려진 그 다음 날인 5월 26일 이른바 부산 정치파동으로 불리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로 향하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가 버스채로 헌병대에 연행된 것이었다. 이날도 역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의결에 붙여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한쪽에선 국무총리 장택상이 정부 부통령의 직선제를 중심으로 야당의 의견을 부분 수용하고 이승만의 뜻을 그대로 살린 개정안을 제안했다. 7월 4일 이른바 발췌 개헌안이 표결에 붙여졌고 163명 찬성,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됐다. 대통령 후보자로는 이승만, 조봉암, 이시영, 신흥우가 출마했다. 부통령에 출마한 사람은 함태영, 이윤영, 이갑성, 조병옥, 이명신, 백성욱, 정기원, 전진한, 이범석이었다. 오전 7시부터 일제히 정부통령 투표가 실시됐다.
유엔 한국위원단 6개 반의 감시 아래 실시된 최초의 정부통령 직접 선거는 비교적 평온하게 진행됐다. 개표 결과 자유당 소속인 이승만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부통령에는 함태영이 당선됐다. 취임식을 앞두고 8월 14일 이승만은 비행기편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8월 15일 중앙청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승만은 멸공 통일의 구호를 앞세우고 장기 집권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 공약에서 우리를 구해내려고 위해 싸우는 중입니다. 1천만 우리 동포는 전쟁 중에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군인들의 행진에 이어 보이스카우트의 행진도 이어졌다.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국보라고 쓰여져 있는 기념 아치가 눈길을 끈다. (4월 14일) 서울의 영등포 국민학교의 모습이다. 유엔 한국 민간 원조기구인 운카크의 활동을 담은 필름에서도 당시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Today in Korea, there are thousands of schools like this. The war has deprived them of their buildings, so classes are held on the ground where the school once stood. I'd like you to meet the principal of the Yangdongpo Elementary School, Mr. Ahn Hyo-won. He doesn't speak English, so we'll have to call in our interpreter. Mr. Han, will you come over here, please? Mr. Han, will you ask Mr. Ahn Hyo-won how many children he has in his school?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2,500명입니다. 2,500, you know, at present. 2,500. And is education compulsory in Korea? 그럼 지금 한국에서는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Yes, it is here. So, would you ask him what the average salary is for a Korean teacher? 그 선생님 한 분의 한 달 평균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36,000원가량 됩니다. 37,000 won per month. 37,000. 전쟁 전부터 우리나라 굴지의 산업체였던 경성방직의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민간 부분에 대한 원조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전쟁 중에도 한쪽에선 생산 활동이 시작됐다. 부산의 한 고무신 공장이다.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 48시간 노동에 퇴직금 보장 등이 포함돼 있어 거의 완벽한 모습을 갖춘 셈이었다. 근로기준법의 탄생 배경에는 계속되어 온 파업도 영향을 끼쳤지만 전시하에 생산활동을 독려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품 전시회가 11월 16일 육군부대 매점에서 열렸다. 몇 가지 안 되는 상품 종류에다 아직까지는 초라한 것들이었지만은 우리 손으로 만든 물건이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다. 한편 벌써 18개월을 끈 포로 협상은 52년 중반이 되도록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무렵 유엔 측 수석 대표가 해리슨 소장으로 교체됐다. (10월 8일) 휴전회담은 다시 긴 공백기로 접어들었다. 유엔군과 북측의 대화가 중단되고 긴 침묵에 빠져든 그 무렵은 한국 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의 기록을 남긴 때였다. 군사분계선은 미리 정해진 게 아니었고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이어졌다. 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계속된 백마고지 전투는 세계 전쟁사에도 유례가 없는 격전이었다. 중부전선의 심장부인 이 고지를 차지하려는 열흘 동안의 전투 기간 중 20번 이상 고지의 주인이 바뀔 정도였다. 사상자만도 국군이 3,400명, 중공군이 14,300명이었다.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후방에선 새로운 풍속,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화려한 의상을 한 여인들도 자주 눈에 띄어 신문엔 이들을 비판하는 글이 실리곤 했다. (6월 29일엔 전시생활개선법 시행령이 발표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산 의복제나 모피를 팔거나 착용하면 처벌을 받게 됐다. 여기저기서 생존을 위한 몸싸움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전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만보 패션이 유행했고 이런 세태를 노래한 닐리리 만보가 이해의 최고 인기 노래였다. 닐리리